실화입니다. 수많은 제후들이 벌벌 떨던 권력자 앞에서 한산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철학의 거두, 맹자, 그의 담대함 뒤에 숨겨진 지혜와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그의 치열한 삶을 이제 15개의 이야기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인생지혜 한 스푼의 새로운 시리즈, 맹자 세상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깊은 사색의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인생지혜 한 스푼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시대 혼란 속에서 제후들은 힘을 숭상했지만 맹자는 왕 앞에서조차 자신의 도덕적 품위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전부였던 시대에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궁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왕의 권세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으니 그것은 그가 인간의 도덕, 곧 인과 의야말로 진정한 권위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엎드려 절할 때 맹자는 예를 다하되 왕의 지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 도덕적 진실은 어떤 세속적인 힘보다도 높았으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 앞에서 겸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단순히 오만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선함, 즉 성선설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백성을 사랑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도를 따를 것을 요구하셨으며 이것이야말로 혼란을 끝내고 진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길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왕들은 그의 곧은 말과 꺾이지 않는 기계에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지혜와 도덕적 힘에 이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혼란의 시대에 도를 행하는 자로서 맹자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방식이었으며 그의 삶과 사상은 이 단호한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3번이나 집을 옮기신 이야기는 단순히 이사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기초를 놓는 지혜로운 여정이었죠. 그녀는 어린 맹자가 처음 자리 잡은 곳이 북적이는 시장통이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아이가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만 흉내내자 이것은 아들이 자랄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미련 없이 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택한 곳은 묘지 근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곡을 하거나 장래의식을 흉내내는 모습을 보시며 다시금 이곳이 아들의 마음을 기를 자리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착하신 곳은 학당 근처였습니다. 그제야 맹자는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예의 바른 행동을 자연스레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당에서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잇는 스승들을 만나셨습니다. 공자의 제자였거나 그들의 제자였던 이들로부터 그는 옛 성현의 말씀과 유가철학의 근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속에 인과 의에 대한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스승들은 옛 성현의 말씀을 전했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맹자는 그곳에서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어렴풋이 익히셨습니다. 그 시절 맹자가 학당에서 만난 지혜는 훗날 그가 혼탁한 세상을 마주하고 왕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도를 펼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우신 인의의 도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셨을 때 맹자는 자신이 마주할 시대의 냉혹함과 맞서야 했습니다. 전쟁과 기아, 끝없는 탐욕이 난무하던 시대에 맹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 그것이 그의 핵심 사상인 성선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나 나이브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맹자 철학의 모든 것이 이 전제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과 의의 질을 향한 잠재력, 즉 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씨앗은 잘 가꾸면 아름다운 덕성의 나무로 자라나지만 방치하면 사라져버립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 바탕에 이 성선설이라는 강력한 철학적 근거를 더했습니다. 이니 외부에서 주입해야 할 도덕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찾아내고 키워야 할 본성임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무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개인의 욕망만을 줬던 제후들에게는
불편하고도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백성이 본래 선한 존재라면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알았습니다. 굶주린 배로는 결코 도덕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천하를 유랑하시며 만난 수많은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군주들은 부국강병만을 외치며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정작 그 힘의 근원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백성에게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주가 먼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들이 비로소 인의를 배우고 실천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얻고 누에를 쳐 비단을 짜입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업 안정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왕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사람은 예절과 도덕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주의 역할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고 그는 역설하셨습니다. 백성이 행복해야 군주가 존재할 의미가 생긴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군주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 백성을 버리고 홀로 영광을 누리려 하십니까? 백성이 있어야 군주도 있는 법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일 군주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탐욕과 야심에 눈먼 그들은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습니다. 맹자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군주를 만나러 가십니다. 백성을 위하는 길이 아닌 부강만을 쫓는 왕에게 그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제후들이 이웃나라의 땅과 백성을 탐하며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던 시대, 왕은 천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신 맹자에게 가장 먼저 이익을 물으셨습니다. 양해왕은 노쇠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위나라의 군주였고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확장할 것인가, 그 실리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대답은 왕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어찌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모든 제후들이 추구하던 패도, 즉 힘으로 천하를 제패하려는 길에 정면으로 맞서는 왕도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맹자는 설명하셨습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익만을 좋게 되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고 말입니다. 임금은 이익을 탐하고 대부는 이익을 탐하고 선비와 백성까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초석이 흔들리는 것처럼 공동체의 근간인 신뢰와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백성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인과 의로 다스려 백성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맹자는 설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도 정치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고 즐거워하면 그들은 기꺼이 왕을 따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이며, 이런 나라는 어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맹자는 왕 앞에서 자신의 사상을 논할 때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듯, 인간 본성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듯 차분하고 명징한 어조로 도덕의 힘과 왕이 가야 할 참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양해왕은 맹자의 말을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이익이 아닌 도덕이라니, 백성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니, 그의 평생에 걸친 통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왕은 이 낯선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맹자의 이 외침은 그저 공허한 이상론으로 치부될 것인가? 맹자는 왕의 눈빛에서 혼란과 함께 어쩌면 작은 가능성을 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도 정치의 길은 단순히 깨달음만으로는 갈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왕도를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맹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맹자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주 앞에서 마치 이웃과 대화하듯 평온하셨습니다. 양해왕이 그를 맞이하시며 처음 꺼내신 말은 이 나라에 무슨 이로움을 가져다 주겠소? 였습니다. 맹자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당시 제후들이 경쟁하며 추구하던 국가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왕이 이를 추구하면 아래의 대부들이 이를 추구하고 백성들마저 서로의 일을 다투게 되어 나라는 위태로워진다고 보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옳은 도리를 지키는 이니뿐이라고 그는 역설하셨습니다. 맹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말은 왕의 심장을 파고드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만 생각하는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라는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양의 왕은 맹자의 뜻밖의 답변에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맹자는 알고 계셨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선 이에게 도덕과 정의를 설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다음 만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의 왕의 눈앞에는 오직 국가의 부강만이 가득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오직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재물을 원했습니다. 왕은 첫리기를 마다 않고 자신을 찾아온 맹자를 마주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귀한 발걸음을 하셨으니 우리 위나라에 무슨 이익을 가져다 주시겠소? 왕의 질문에는 오직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맹자는 왕의 이익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선비의 고든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왕이 이익만을 추구하면 위로는 군주부터 아래로는 백성까지 모두 이익을 좇아 서로를 해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맹자는 왕이 이익을 좋아하면 대부들은 복록을 빼앗으려 하고 사대부들은 녹봉을 빼앗으려 하며 백성들은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익이 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오직 인과 의만이 왕실을 굳건히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근본이며 부강함은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맹자는 도덕적 기반 없이 쌓아올린 부귀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며 오히려 해로움을 초래할 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직 힘과 부의 논리에 익숙해진 제후들에게 낯선 진동을 일으켰고 양의 왕은 맹자의 예상치 못한 대답과 그 깊이에 깊이 침묵했습니다. 맹자는 왕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철학을 차분하게 설했습니다. 왕의 심중은 복잡했을 것이나 맹자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고 앞으로 그가 마주할 현실 속에서 이 인과 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시험받을지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공자가 바람처럼 자유롭게 천하를 유랑하시며 도를 펼치셨다면 맹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철학은 빗물처럼 낮은 곳으로, 땅으로, 백성에게, 그리고 때로는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걷듯 왕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는 스승의 위상을 가슴에 품으셨으나 그 시대의 피 끓는 현실 속에서 더 직접적이고 단호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그는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제후들의 궁정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그곳은 권력과 욕망이 뒤얽힌 냉혹한 현실의 중심이었고 맹자는 그 심장부에서 인과 의의 깃발을 드셨습니다. 왕들은 부국강병과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백성의 고통은 뒷전이었습니다. 맹자는 그런 왕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 그들의 정책이 어떻게 인과 의에 어긋나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셨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약속받았을 때도 백성의 안위가 최우선임을 역설하며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사셨던 시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실천이었고, 맹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성선설이 단지 인간 본성에 대한 사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에게 정치란 권력을 쟁취하는 기술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도덕적 질서를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양해왕에게 이익이 아닌 인과 의를 논하시고 제선왕에게 왕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각국의 수도를 향할 때마다 그곳에는 그의 담대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의 도덕적 이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가 마주해야 할 도전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맹자가 사람의 본성을 논할 때 그는 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우물가로 기어가는 것을 본다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아마 누구나 놀라고 위급함을 느끼며 그 아이를 구하려 달려갈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며 비난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측은함, 연민의 감정일 뿐입니다.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곧 어질매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그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 측은 지심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호지심, 겸손하고 사양하는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비지심.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단, 즉 이니에즈라는 위대한 덕목이 싹트는 네 가지 실마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단지 법과 제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마음의 씨앗을 귀하게 여기고 키워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작은 싹들이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 우리의 마음속 씨앗을 어떻게 키워내는지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수많은 신하들이 꿈꾸던 자리를 뒤로하고 맹자는 제나라 궁궐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아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선왕에게 왕도 정치를 설파하고 백성을 위한 개혁을 시도했던 시간들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맹자는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진정으로 백성을 향하지 않음을, 이익과 권력이라는 덧없는 환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더 이상 그곳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도를 굽히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맹자에게 있어 벼슬은 도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 억지로 머무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내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나라를 떠나는 길목에서 그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 본연의 선함과 도덕적 힘에 대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궁궐에서의 실패는 그에게 세상의 냉혹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철학이 왜 필요한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는 체념 대신 자신의 도를 굳건히 지키는 선비의 고고한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나라를 뒤로한 맹자의 다음 여정은 그의 사상을 더욱 깊게 다지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왕의 눈빛에는 늘 다음 전투의 승리나 창고에 쌓일 곡식의 양 같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맹자는 그런 왕들을 마주할 때마다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인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때로는 세금을 걷어들일 대상이었고 때로는 전쟁에 동원될 병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세상을 지키는 힘은 그런 계산적인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인과 의에 뿌리내린 마음만이 백성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이었습니다. 군자란 단지 학식이 높은 사람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인의 덕목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 군자가 통치자가 될 때 비로소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맹자는 왕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쌓거나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그 마음은 오직 어진 정치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어진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자격은 군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믿으셨습니다. 세상에는 힘으로 백성을 굴복시키려는 통치자들이 많았지만 맹자는 그들의 방식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따를 수는 있어도 결코 마음 깊이 존경하지는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자의 다스림은 강요가 아닌 감화이며 명령이 아닌 본보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를 뻗어 그늘을 들이우듯 자연스럽게 백성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이들 중 진정으로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는 자는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앞의 이익과 힘의 과시에만 몰두했습니다. 맹자는 그들에게 군자의 길이 유일하게 백성과 나라를 함께 살리는 길임을 역설하셨지만 그들의 귀에는 공허한 이상론으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군자가 되지 못한 통치자의 말로는 백성을 잃고 결국 자신마저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맹자가 남기신 것은 종이 위에 묵으로 새겨진 글자들, 그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마주했던 수많은 질문과 실망, 군주들의 외면과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으셨던 하나의 확신, 바로 인간 본연의 선함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해왕 앞에서 담담히 인의를 논하시던 순간의 용기였고 제나라 선왕에게 백성이 먼저임을 설파하시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맹자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인과 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보려 했던 그의 눈빛, 불의에 맞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기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민본 사상을 통해 이상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으셨으며 그 가능성의 근원을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사단, 곧 인의예지의 단서에서 찾으셨습니다. 맹자는 결코 인간을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본래 선한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 올바른 가르침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얻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의 책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의 간절한 호소였고 인간 잠재력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남기신 것은 체계적인 학문서이기 이전에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정신은 이제 그의 육신을 떠나 책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논쟁의 한가운데 서 계셨고 왕들은 그의 고든 말에 불편해했으며 학자들은 그의 논리에 반박하려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격렬한 논쟁이 끝난 후에도 그에게 깊은 미움을 품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의 논쟁은 상대를 꺾으려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과 도덕의 원칙을 밝히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비유와 예시를 들어 상대방 스스로가 모순을 깨닫게 이끌으셨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 근본 마음을 헤아리려 하셨습니다. 그에게 논쟁은 올바름을 세우는 의로운 행위였지 말장난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본연의 선함에 호소하시고 군자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인과 의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논쟁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지만 그 칼끝은 언제나 상대의 옳지 않은 생각이나 태도를 향했을 뿐 인격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치열한 언어의 싸움일지라도 끝내 미움을 남기지 않았던 맹자만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로 세상을 두드리셨지만 세상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벽 앞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오랜 세월 맹자는 수많은 제후의 문을 두드리시며 인의의 도를 설파하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백성을 향한 간절함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었지만 난세의 군주들은 눈앞의 이익과 힘겨루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부국강병만을 외쳤고 백성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맹자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을 당대에 구현할 수 없음을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왕궁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을 때 그것은 한 사상가의 좌절이기보다는 위대한 철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도 인간 본연의 선함과 인의의 가치를 굳게 믿으셨으며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후대에 편찬된 별표 맹자별표라는 책을 통해 오롯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시대를 살아간 한 인물의 외침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선한 본성을 일깨우는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현실 정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인의의 씨앗을 뿌려 후대에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의 삶은 정치적 무대에서는 막을 내렸지만 그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처럼 지금 우리의 시대 또한 혼탁합니다. 맹자는 평생을 제후들의 눈앞에서 인과 의의 도를 외쳤지만 대부분은 이익과 힘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좌절했으나 절망하지 않았고 인간 본연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은 바로 도덕적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도덕적 용기란 세상이 비웃거나 외면할지라도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굳건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히 백성의 고통을 말하고 모두가 포기할 때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맹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그의 목소리가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안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그 본성을 따를 용기를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맹자의 인과 의는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는 근본 원리이자 개인이 존엄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가 남긴 지혜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리가 마주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힘을 줍니다. 세상을 지키는 마음, 그것은 거창한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옳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맹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지만 그가 가르친 도덕적 용기의 길은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울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혜와 용기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맹자, 세상을 지키는 마음.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의 깊은 사상은 우리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지혜로 남아 마음의 평온을 일깨웁니다. 지적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생지혜 한 스푼이었습니다.